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한국의 잠수함 기술이 크게 발전하여 지역 방위 및 안보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전환점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인상적인 발전은 기술적 능력과 혁신적 창조력을 통해 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과 같은 이웃 국가들에 대한 전략적 영향력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한국의 첨단 잠수함들은 은밀성과 무장 능력이 뛰어나 일본과 중국의 국방 계획에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더 공고히 하며 새로운 권력 균형을 조성하여 지역의 안보와 평화를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한국의 잠수함 기술 발전은 자력 갱생 및 자립의 능력을 증명하며 그들의 역할과 글로벌 국방 지도에서의 영향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또 다시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가 계획 중인 한국형 잠수함은 잠수함 중 최대 크기로 확정되었으며 중소형 순항 미사일이 아닌 대형급 탄도 미사일을 탑재하기 때문에 내구성도 그에 비례해 커졌으며 한반도 근해는 물론 먼 해역에도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게 가능한데요. 대한민국이 계획 중인 핵잠수함에 관하여 주목할 점은 사거리 5형 KM, 현무 5급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한국형 수직 발사 시스템으로 불리는 SLBM 시스템을 탑재할 것이라는 점과 이러한 SLBM 미사일 발사 시스템은 대개 해군의 표준급으로 파악되지만 이번 SLBM KVLS는 미사일 전력에 투자하는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력만으로 강력한 무력을 적국에게 선사할 예정입니다. 한국이 8영톤급 이상의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순간 핵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인 SLBM 시스템을 신속하게 발사하기 매우 좋은 상황인데요. 세개 선체로 구성된 3중 트랜쉐로 건조하는 태 처음 2개의 트랜쉐는 초중반에 건조가 완료될 예정이며 9개의 수직 발사관을 장착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체 트랜쉐는 10개의 발사관을 확장해 예상보다 빠르게 납품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SLBM 연속 발사 성공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7번째 SLBM 보유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미국의 국가안보 전문 매체인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한국이 잠수함 전력 강대국이 된 근본적인 이유를 소개했는데요. 미국의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 해군의 잠수함 전력 성장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2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해군이 보유했던 잠수함의 수량은 이러한 상황 탐탁치 않은 한국 정부는 잠수함 전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형 잠수함 증가 계획을 본격적으로 개시하였으며 20년이 지난 후 현재 한국 해군은 공격형 잠수함을 30척까지 늘릴 방안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SLBM 미사일로 무장한 한국형 SLBM 잠수함 9척이 아시아 지역에 등장하게 된다면 한국 해군은 동아시아를 뛰어넘어 강대국들과 비교해봐도 전혀 꿀리지 않는 수준의 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게 된다는 견해를 밝혔는데요.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한국이 어떻게 아시아의 바다를 지배하려 하는가라는 군사 칼럼을 제시하며 2000년대에 들어서 엄청나게 성장한 한국의 잠수함 전력에 대해 함축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우선 미사일 사거리 제한 지침이 해제된 지 한 달여 만에 SLBM 미사일을 완성한 한국의 준비성에 경의를 표했는데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미 한국은 미사일 사거리 제한 이전부터 SLBM 미사일을 극비리에 개발해왔던 게 확인되었습니다. 현무 5 미사일부터 시작해 현무 4 SLBM 미사일까지 한국이 극비리에 개발 중인 미사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연구진들의 노력으로 인해 최첨단 현무 6 미사일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영원한 자주 국방에 큰 보탬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한국이 SLBM 보유국이 된 것에 대해 가장 두려워하고 당황에 빠진 국가는 다름 아닌 중국과 일본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에서도 중국과 일본의 견제를 원하며 한국의 SLBM 보유와 핵잠수함을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오히려 뒤에서 응원하고 있으니 더 이상 대한민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막을 수 있는 나라는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주관으로 3영톤급 해군 잠수함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서 SLBM 미사일을 연속으로 발사했으며 수중 사출 시험은 전 세계 군사 매체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를 일으켰는데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도 보유하지 못한 SLBM 미사일을
세계에서 7번째로 한국이 보유한 건 상징성이 엄청납니다. 이어서 국방부는 2차례 비공개 시험 발사를 연속적으로 진행하고 SLBM 도산 안창호함과 암무함을 우리 해군에 인도 후 즉시 현장에 주둔시켰는데요. 국방부에서는 SLBM 개발 상황이 극비리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미사일 성능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방부에선 SLBM 미사일 같은 대전략급 무기의 단위 전력에 대한 개별적인 사안은 보안상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는데요. 현재 배치될 한국의 SLBM 미사일에 대해 중국은 진심으로 걱정하며 경계에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SLBM 잠수함은 기존 어뢰만 발사하는 형식의 재래식 잠수함이 아닌 현무4와 현무5 미사일의 발사가 가능한 지상 타격용 잠수함이기 때문입니다. 군사기지와 대도시를 공격하는 데 가장 특화되어 있는데요. 지금도 세계 군사력 5위에 해당하는 한국이지만 주변국의 지속적인 위협 속에서 미래의 한국군은 더욱 강해지기 위해 여러 가지 전략무기를 보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인 SLBM 잠수함 발사용 탄도미사일 보유국에 한국이 포함되었는데요. 동북아의 국제 외교 상황이 더욱 긴박해지자 한국에서도 가장 강력한 대전략 무기로 손꼽히는 SLBM 미사일 잠수함은 전쟁을 뒤엎을 만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사시 주변 강대국들의 핵심 시설들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을 독침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현무 미사일로 모든 방향을 즉시 타격하며 적국의 수도나 지휘부 등 핵심 주요 시설을 무력화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SLBM 미사일의 실제 사거리는 자막 능력을 고려하면 잠수함의 작전 거리만큼 더욱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쟁을 뒤바꿀 대전략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도산 안창호함과 암무함, 신제호함에 이어 8영톤급 핵잠수함을 보유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머지않아 한국의 핵잠수함과 관련된 모든 기술력을 보유하여 핵잠수함을 건조할 것입니다. 원래 한국은 1990년대부터 핵잠수함까지 보유하려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SLBM 개발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1994년 원자로 제조업체인 OKBM으로부터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설계 제조 기술을 넘겨받아 잠수함용 원자로 개발에 착수했는데요. 2000년경에는 한국의 첫 번째 잠수함용 원자로 개발에 성공 후 2003년에는 본격적인 핵잠수함 건조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미 한국은 3영톤급 잠수함 건조로 중대형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설계하는 데 성공했으며 중대형 잠수함을 건조할 기술력이 있는 해상 강대국 대열에 당당히 포함되었습니다. 한국은 계속해서 축적된 국산 잠수함 건조 기술과 우수한 원자력 기술을 결합한다면 핵잠수함 건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주장인데요. 특히 한국은 3영동급 잠수함을 기점으로 1987년 독일과 첫 번째 잠수함 수입 계약을 체결한 지 약 30년 만에 독자적인 한국형 잠수함 설계국 반열에 오르면서 이런 주장에 더욱 강력한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재추진 소식에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없는 일본은 열등감이 폭발했는데요. 어떻게든 한국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기를 쓰지만 일본의 방해에 간단하게 포기할 우리 민족이 아닙니다. 그동안 KF-21 전투기를 비롯해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까지 우리는 언제나 실패를 점쳤던 모든 일들을 당당히 성공해내며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술을 만들어냈는데요. 방위사업청에서는 장보고 2배지2의 마지막 3번함 건조도 본격 착수를 했으며 이번 사업은 한국의 수중킬 체인의 핵심 전략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장보고 배치피의 기술 국산화는 90%에 가깝기에 해외 수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북한에서 지난해 9월 김군옥 영웅함을 공개했지만 실전 능력과 성능은 한국산 잠수함과는 비교조차 힘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잠수함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유능한 잠수함 함대를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경항모 사업과 관련 한국 정부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알고 보니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 만한 이야기가 수면 아래에서 진행 중이었습니다. 바로 경항모가 아닌 중항모를 한국이 건조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하나그룹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인데요. 조만간 한국이 보유하게 될 중항모는 대체 어떤 종류이며
한국이 어떻게 항모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60척. 이 숫자는 한국 해역을 제 집 드나들듯이 침범했던 중국 군함의 숫자입니다. 공동 관할 해역이 아닌 한국 단독 해역에 함부로 들어온 것을 센 숫자인데요. 2018년에는 230척을 기록했던 것에서 30척이 늘어난 숫자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관할 해역을 중국 해역인 양 침범하는 숫자가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260척을 기록하며 최대치를 기록했죠. 국회 국방위원회 임병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 남해를 통해 침범한 중국 선박은 110척, 서해를 통해 침범한 선박은 50척에 달했고 동해에서 발견된 선박은 10척에 달했습니다. 8월 한 달 기준으로 170척이 한국 항해를 버젓이 드나들었던 것이죠. 이조차도 한국 군함이 출격해 쫓아낸 숫자입니다. 한국 군함 몰래 침입한 숫자를 생각해보면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중국 군함은 한국 경계 수역을 유린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한국 해경과 해군의 도움으로 중국 선박을 쫓아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중국 선박을 쫓아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 무섭게 제조하고 있는 군함 때문이죠. 특히 미국을 쫓아가겠다며 해안 굴기를 실현하는 중국이 가장 공을 들이는 분야가 바로 항공모함입니다. 바다 위를 떠다니는 요새로 한 나라의 국력을 상징하기도 하는 항모 숫자를 중국은 최근 들어 무섭게 늘리고 있죠. 중국 CCTV는 올해 세 번째로 진수한 항공모함 푸제남이 계류 테스트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계류 테스트란 함정을 부두에 계류한 채 선내 장비와 기계류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테스트를 가리키는데요. 이 테스트가 시행된다는 것은 곧 실전 배치가 멀지 않았다는 뜻이고 한국에게 있어 강력한 경쟁 상대인 항공모함이 또 한 척 추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푸제남은 중국이 자체 설계해 건조한 최초의 사출형 항공모함으로 배수량은 8만 톤에 달하며 스키점프식 함재기 이륙 방식이 아닌 전자기 캐터펄트를 사용해 만든 항모입니다. 2024년 취역을 앞두고 있는 푸제남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실전 배치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분석이었는데요. 그러나 계류 테스트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실전 배치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중국 선박들이 자국 해군력을 믿고 한국 영해를 침범하는 와중에 푸제남까지 가세하게 되면 중국의 불법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인데요.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어민들과 군 관계자들은 한국도 서둘러 항모 도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형 경항모 사업이 추진되었죠. 하지만 지난 정권 때까지 적극적으로 진행되던 경항모 사업은 최근 예산이 중지되면서 실패로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항모 도입에 대해 비관적인 여론이 지배적이었던 상황에서 항모 도입은 먼 훗날 이뤄지는 것으로 예측되었죠. 그러나 최근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에서 항모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제까지 추진되던 경항모가 아니라 중항모로 크기를 변경, 중국과 맞설 정도로 한국이 항모 규모를 키울 예정이라는 정보가 풀린 것이죠. 이 소식이 처음 공개된 것은 최근 성황리에 행사를 마친 대한민국방 위산업전이었습니다. KAI는 이곳에서 특이한 형태의 모델을 공개하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KAI가 공개한 것은 바로 KF-21의 함재기 모델이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자존심을 살린 KF-21은 세계에서 주목받은 4.5세대 전투기로 현재 테스트가 진행 중인데요. 뛰어난 성능과 가성비에 많은 국가들이 KF-21 도입을 타진할 정도로 인기를 끄는 기종입니다. 그런데 방위사업전에서 함재기 형태의 새로운 모델 KF-21N이 공개되면서 많은 이들은 의문을 가졌죠. 그동안 논의되던 한국형 경항모에는 도저히 실을 만한 크기의 함재기 모델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수직 이착륙기 모델이 아닌 활주로 이착륙기 모델로, 다시 말해 함재기에 활주로가 무조건 달려 있어야 하는 사이즈가 큰 항모만 수용 가능한 모델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신모델의 등장에 의문이 증폭되는 상황. 이 궁금증을 김승겸 합참의장이 국회에서 풀어주면서 한국형 중항모 사업의 실체가 드러났죠. 그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함재기 모델과 관련 설계 변경을 암시하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경항모로는 도저히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국가와 경쟁이 불가능하고 한국 해군의 질적 상승을 위해 사이즈 변경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죠. 현재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말하며 실제 중항모 개발이 추진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한국 정부가 진지하게 중항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황도 같이 밝혀졌는데요. 바로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사실입니다. 그동안 적자로 새로운 주인을 찾던 대우조선해양을 정부와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한화그룹에 넘기기로 결정한 것이죠.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긴급회의를 통해 대우조선해양 매각 논의가 이어졌고 정부 주도로 재빠르게 대우조선해양을 한화로 넘기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마치 사전에 협의가 된 것처럼 빠르게 결론이 났는데요. 심지어 한화그룹이 애초에 원했던 것은 특수선 분야였으나 정부가 회사 전체를 인수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잠수함 분야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곳으로 대한민국 조선업 분야에서 상징적인 회사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인 건조 노하우를 지닌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곳이 방산업계에서 유명한 한화와 힘을 합친 것은 무척이나 상징적인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더군다나 정부가 이 합병 추진에 적극적이었다는 것은 정부에서 한화 주도의 중항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품고 있고 이를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 한화는 예전부터 한국의 로키드 마틴이 되겠다고 자부하며 육해공 방산 분야를 전부 진출하겠다는 야심을 품은 기업인데요. 그들에게 있어 수건의 마지막 퍼즐 조각은 해양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로소 그 마지막 수건을 달성한 것이죠. 일각에서는 아직 경항모는커녕 중항모 건설조차 시도하지 못한 한국이 빠른 시일 내에 항모 건설을 하는 것은 불가능이고 무모한 일을 도전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그러나 방산산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일에 도전해왔습니다. 누구도 기술 이전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 엔지니어와 방산 관계자는 맨 땅에 헤딩하듯이 하나하나 기술을 개발하면서 지금의 방산 신화를 만들 수 있었는데요. 더군다나 한화에게는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카드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합병 이전 영국의 박곡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기술 협력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죠. 양사는 국내외 함정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 기술력을 하나로 모으기로 합의를 하며 박곡사가 가진 경항모 제조 노하우를 전수할 것을 약속했죠. 박곡사는 퀸 엘리자베스함을 비롯해 세계적인 해군 함정 설계와 건조에 참여한 회사입니다. 수상함과 잠수함의 핵심 장비 개발에 탁월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으로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는데요. 애초에 대우조선해양이 박곡사와 업무 협약을 맺은 것은 경항모 사업에 필요한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한화에 합병된 이상 경항모가 아닌 중항모로 설계 변경이 논의되면서 오히려 이상적인 형태로 사태가 전개된 것인데요. 영국의 대표 함정이라 할 수 있는 퀸 엘리자베스호는 중항모로 설계되었고 엘리자베스 개발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박곡사는 전 세계 동들어서 몇 단 되는 중항모 건설 노하우를 가진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화는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양해각서까지 인계받으면서 중항모 건설 및 설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셈이죠. 게다가 항모에 있어 필수적인 전자전 장비와 레이더에 있어 한화는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 너무나도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면서 한국이 경항모가 아닌 중항모 개발하는 데는 그 어떤 어려움이 없게 된 것이죠. 사실상 중항모 개발에는 프로젝트 추진 의사만 있으면 되는 가운데 한화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세계적인 수준으로 점점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한국 방산. 자기 해역인 것처럼 서해를 침범하는 중국의 아나무인한 행동을 한국 중항모로 견제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광복 이후 1948년에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해군 창설 당시 제대로 된 전투함 하나 없었고 그나마 유일하게 있었던 군함은 일본이 패전 후 완성하지 못하고 버리고 간 배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진을 총동원해 이 배를 진수하여 단순히 경비정의 역할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해군은 자체적으로 군함을 건조할 기술이 없었고 군함을 살 돈도 없었습니다. 당시 손원일 제독은 해군 장병을 대상으로 모금운동을 벌였습니다. 장교는 월급의 10%, 상사, 원사는 7%, 하사관과 수병은 5%를 급여해서 각출해서 모금운동에 동참했고 손원일 제독의 부인인 홍은의 여사를 중심으로 해군 분인회가 조직되어 바자회와 삭바느지를 통해 전투함 구매 비용에 보탰습니다. 이 운동은 전 국민에게 확산되어 4개월 만에 1만 5천 달러를 마련했습니다. 결국 이동과 정부의 지원금 4만 5천 달러를 합해서
미국의 해양대학 학생 실습용으로 사용 중이던 화이트헤드호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1950년 우리 해군은 이 대한민국 최초의 전투함을 백두산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무기를 장착했습니다. 백두산이 만들어지자마자 곧바로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백두산함은 한국 해군의 약점을 이용해 부산을 점령하려던 적군함을 격침시켰습니다. 만약 백두산함이 없어 북한군이 부산 상륙을 성공했다면 전쟁의 양상은 바뀌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 백두산함은 인천 상륙작전 등 다양한 중요한 전투에 참전하여 전과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전투함을 만들지 못하던 가난한 시절, 우리 국민들은 마음을 한데 모아 백두산함을 만들었고, 이 백두산함은 북한군의 위협을 막아내며 우리의 자유를 지키는 데 큰 공헌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켜진 자유는 70년이란 시간을 거쳐서 한국을 놀라운 발전과 성장을 하게 만들어 주었으며, 이제는 대한민국은 초계함, 이지스함, 잠수함, 상륙함 등 다양한 작전 수행이 가능한 군함을 보유하게 했고, 자체 건조 기술까지 보유한 세계적인 해군 강국이 되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은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땅에서 치열하게 일하며 전 세계 유례없는 경제 발전을 이루어오며, 조선업의 급격한 성장과 무기제조 기술의 개발로 우리 힘으로 전투함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로 인해 1970년 해군의 전력 증강사업 울곡사업이 추진되면서 현대중공업은 1980년에 최초의 한국형 호위함 울산함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1983년 초계함 만양함을 만들었고, 이후 우리의 기술은 더 발전하여 구축함, 초계함, 군수지원함뿐만 아니라 잠수함까지 만들며 놀라운 기술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군함 기술력은 전 세계에 알려지며 놀라운 수출 실적을 세웠습니다. 2013년 대우조선해양은 바이킹의 후예라고 불리는 노르웨이에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군함인 신형 군수지원함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전통적인 해양 강국이었던 노르웨이에 군수지원함을 수주한 것은 놀라운 업적이었습니다. 노르웨이는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의 일원으로 우리나라에 병원선과 의료진을 파병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병원선 기능도 갖춘 군수지원함을 노르웨이에 수출하게 되며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노르웨이와 계약을 맺은 시기는 6.25 전쟁 6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에 노르웨이 국방장관은 6.25 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은 올해 노르웨이 해군 사상 최대의 군함을 대우조선해양에 발주하게 된 것은 매우 역사적인 일이다. 이번 계약을 시작으로 양국 관계는 한층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군함 수출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12년 3월에는 세계 최초로 영국 해군의 군함을 수출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전통적인 군함 건조 강국이자 한때 대영제국이라 불리며 전 세계의 바다를 장악했던 영국이 국내 조선사에게 1조 원에 달하는 군함 제조를 맡긴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영국 내부에서는 큰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영국 일간지서는 근대 해군 및 조합의 원조국가로 꼽히는 영국이 아시아의 변방 한국에서 군함을 수입해 사용한다는 사실이 영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조선업계 노조들은 막판까지 영국의 함정은 영국 조선업체가 수주해야 한다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 기사에 영국의 네티즌들은 과거 세계 최강 해양국이 어디였는지 생각해보라며 영국이 한국 배를 산다는 것이 거짓말 같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영국 기업은 최종 입찰에 참여조차 못했다는 것이 더욱 놀랍다며 국익을 생각해 영국 업체와 계약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조선노조 GMB는 성명을 통해 다시 한번 영국 세금이 외국으로 나가게 됐다며 영국 정부는 이번 군수지원함이 영국에서 건조될 수 있도록 컨소시엄을 고려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밝혔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영국 군수지원함 수주를 놓고 현대중공업, 이탈리아의 핀칸티에리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영국 해군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국내 조선업체 두 곳으로 후보자를 압축한 뒤 한국을 방문해 이들 업체의 조선소를 실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영국 해군이 한국의 조선사를 선택한 것은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듬해 노르웨이 군수지원함 수출도 대우조선해양의 역량에 깊은 인상을 받은 영국 국방부가 노르웨이 정부에 적극 추천한 덕분이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영국과 노르웨이에서 인정받은 한국은 세계 군함 수출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알려졌고 전 세계 관계자들을 놀라게 하며 거침없이 질주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1년 12월 대한민국 최초로 해외에 국산 잠수함을 수출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11억 달러에 수주하며 국내 최초 잠수함 수출 달성과 역대 방산 수출 단일 계약 사상 최대 규모 기록을 갈아치우며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 잠수함 사업 수주에서 재래식 잠수함에 있어선 세계 최강국인 독일과의 경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것은 세계를 놀라게 하는 사건이었고 대한민국이 군함 시장의 신흥 강자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했습니다. 또한 2013년 8월 대우조선해양은 엄청난 수주를 따냈습니다. 태국에서 최대 규모의 전투함을 수주한 것입니다. 수주 금액은 5,200억으로 이는 태국 해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계약이었습니다. 태국 해군 프리기탐 2차례는 기존 함정 건조 강국인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도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최종 대우조선해양이 낙점되었습니다. 태국은 3,700톤급인 이 함정의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도록 스텔스 설계를 하고 대함 대공 미사일, 헬기 등으로 무장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태국은 한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했는데 이것은 태국이 한국에 주는 선물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태국과 지소미아 이야기는 10여 년 전부터 나오며 우리 측이 요청해왔으나 태국 측은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지소미아 체결의 이유는 군사동맹으로 작전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도 있었지만 상대국의 군사 수요를 파악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태국군의 장비 수요 정보를 알고 싶어 했지만 태국은 이에 선뜻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 한국에게 대구급 기반의 호위함을 전달받았고 몇 차례 한국산 무기를 수입하면서 신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같은 신뢰로 인해 태국은 한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태국은 한국이 만들어준 호위함에 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하나인 전 국왕 라마 9세의 이름을 따 푸미폰 아두냐댓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남중국해 패권 문제를 두고 태국은 미국과 중국의 러브콜을 동시에 받고 있다라며 태국 입장에선 미국도 중국도 아닌 한국산 무기 구매가 정치적 측면에서도 부담감이 덜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지난달 10일 뉴질랜드에서는 감격스러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의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뉴질랜드 최대 규모 군수 지원함이 전달되었는데 이를 본 뉴질랜드 수병과 장교들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환상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해군 직원은 이것은 뉴질랜드 해군이 보유한 가장 큰 배이며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태평양에서 유명한 선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프록터 제독은 이 배는 뉴질랜드의 환상적인 능력을 대표한다며 우리의 선박과 파트너의 선박에 바다에서 연료를 공급하고 뉴질랜드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군수지원함 아오테아로함은 현대중공업이 2016년 7월 뉴질랜드 해군으로부터 수주한 것으로 길이 173m, 폭이 14m 크기의 뉴질랜드 해군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 배를 전달하면서 뉴질랜드 해군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감격스러웠던 점은 6.25 전쟁 시 우리나라의 군함을 파병했던 뉴질랜드에 기술력을 앞세워 성공적으로 건조한 군수지원함을 우리가 수출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한국 기업의 뛰어난 기술력으로 건조를 무사히 마치고 군수지원함을 인도한 것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지난 5월 경남 거제의 대운조선해양 조선소에서는 놀라운 광경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전라좌수사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임진왜란 발발 이후 첫 승리를 거둔 이곳에서 한국 해군력의 정수인 잠수함과 수상함이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승전보를 울린 옥포 앞바다에서 한국 해군의 비전인 해양강국, 대항해군의 꿈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함정 건조장에는 장보고급 1.2형 영톤 잠수함 박이함이 시야를 압도했습니다. 박이함은 2000년 환태평양 합동 군사훈련 RIMPAC 리팩에서 적 함정 11척을 격침하고 훈련 종료 때까지 단 한 차례의 공격도 받지 않고 유일하게 생존한 기록을 세운 날카로운 창의자 방패였습니다. 또한 맞은편에는 박이함을 압도하는 크기의 검은색 고래가 잠자고 있었습니다.
이 선박은 우리나라 최초로 건조된 3,000톤급의 잠수함으로 21세기 거북선이라 불리는 도산 안창호함이었습니다. 이 잠수함은 길이 83.3m, 폭 9.6m의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며 수중 최대 속력도 20노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6개의 수직발사관 VLS를 장착해 사거리 500km 이상의 현무의 비탄도미사일 탑재하며 잠대지 미사일인 국산 해성3화, 미국제 대한미사일인 하푼 미사일 등도 탑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는 국내 개발 핵심 장비가 탑재되고 탑승 인원이 늘어나고 수중 잠안 기간도 대폭 길어진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도산 안창호함을 진수함으로써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진수한 10여 개 국가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적인 전투함을 만들며 해양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한국을 괴롭힌 중국 불법 어선. 그동안 어민들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간섭 때문에 해경이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인데요. 더는 중국에게 휘둘리지 않겠다는 한국의 태도에 중국 정부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강경하게 바뀐 한국의 태도와 오히려 한국 눈치를 보게 된 중국. 서해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양을 바라보던 남자는 무언가 반짝임을 느꼈습니다. 다급하게 주변 동료에게 반짝이는 빛을 알리며 위에다가 빠르게 보고하라는 메시지를 남겼죠. 빛이 느껴진 곳을 당겨보니 확실했습니다. 비상망이 울렸고 남자를 비롯한 선원들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 놓치면 다시 잡을 수 없다는 생각에 빠른 속도로 어선을 추격했습니다. 올해 5월 한국 해경이 포착한 중국 어선은 유유자적한 모습으로 불법 어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경의 재빠른 포착과 추격에 당황한 나머지 미처 정리도 하지 못한 채 한국 해경의 손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잠잠해지던 모습을 보이던 중국 어선은 최근 갑자기 저인망을 비롯 각종 도구를 챙기고 서해로 나와 각종 어류들을 낚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거 중국 정부와의 협정으로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해 협약을 맺었던 것을 잊기라도 한 듯. 이들은 서해를 자신의 영토인 것처럼 간주버젓이 한국 해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조업을 단행했습니다. 보다 못한 해경은 이들을 잡는 데 온 힘을 쏟았지만 중국과의 외교 관계 때문에 적극적인 제재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들이 잡은 물고기를 뺏고 불법 무기들을 강제 회수하는 것이 해경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였습니다. 불법으로 어업 활동을 하는 이들 어선을 단속하는 것이 한국의 적법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건드리는 것에 중국 정부는 예민하게 반응했죠. 특히 중국인들을 함부로 건드린 것이 중국 정부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이 한국인들 손에 잡혔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불만 요소였죠. 실제로 과거 한국 해경정이 중국 어선에 의해 침몰된 일이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도 명백히 중국 어선의 잘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한국의 잘못이라고 규정하는 등 제19 감싸기에 나섰습니다. 당연히 이를 잘 알고 있는 중국 불법 조업선들은 자국 정부의 보호를 믿고 더욱 날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이 주로 출몰하는 지역인 서해는 중국 어선들에게 황금 지역으로 다양한 어류를 포획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북한의 존재 때문에 몸을 숨길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한국과 북한이 서해 수역을 분할해서 점유하고 있기에 만약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을 하다 한국 해경에 발각되더라도 북한 쪽으로 달아나면 한국에서는 손을 쓸 수 없습니다. 만약 해경이 북한 쪽으로 포격을 가하기라도 한다면 북한은 이를 공격이라고 간주 한국으로 포격을 가할 수도 있어 사소한 문제가 국제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최근에는 서해에서 조업하는 행위에 대해 불법이라는 인식도 없는 상황, 서해를 중국 바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해경이 조업하는 것을 단속하려고 가까이 가면 오히려 이 행위에 대해 침략 행위라고 규정 지으며 되레 비난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기술의 발전도 중국인들의 불법 어업을 막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중국이 사용하고 있는 고속보트는 시속 90km에 달하는 물건으로 해양경찰이 운용하고 있는 선박에 비해 기동력에서 월등하기에 설사 발각되더라도 중국 쪽으로 쉽게 달아날 수 있습니다. 올해 5월 인천 옹진군 대청도 근방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고속보트를 급습, 이를 체포해 내부 고속보트를 조사한 결과 실제 운용 시 최대 88.9kmh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이 보유한 고속단정의 최대 속도 70kmh를 가뿐히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그동안 해경은 어떤 무력수단을 쓸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한국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세운 것입니다.
그동안 유명무실한 포격 조치를 강화하고 실제 불법 어선에 대해 포격을 강행 필요하다면 무력 충돌도 현장에서 진행할 것을 주문한 것이죠. 그전에는 중국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두려워한 정부에서 조치는 만들어놨어도 실제 실행에 미온적이었지만 이번에는 확실하게 대응하자는 취지로 노선을 변경한 것이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중국 어선을 향한 실제 포격이 실행되었습니다. 인천 소청도 부근 해상에서 발견된 중국 어선 해경은 규정대로 불법 어업 중인 중국 선박을 향해 투항할 것을 요청했으나 중국 어선은 응하지 않고 해경을 향해 소총을 난사하며 극렬한 저항을 선보였습니다. 중국 어선은 당연히 해경이 포격에 겁먹고 물러날 것이라고 생각했죠. 이제까지 중국 어선에 대해 직접적인 공격을 한 일이 거의 없었기에 시간을 벌고 도망칠 궁리를 했는데요. 그 순간 어선에 엄청난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한국 해경이 본격적으로 포격을 쏜 것이죠. 중국 어선 정중앙을 포격해 움직일 수 없게 만들 수 있었지만 일부러 빗맞추면서 중국 어선 무력화를 노린 것인데요. 이 포격 한 번에 중국 어선은 혼비백산했습니다. 설마 했던 포격이 일어나면서 살아남지 못하겠다는 두려움이 든 것이죠. 해경은 강력한 포격 한 방으로 이들 중국인들을 제압했습니다. 일부 중국인들은 어선에 달려있는 고무보트를 이용 빠른 속도로 목숨을 부지하고자 했지만 해경의 500톤급 중형함정 고속단정이 추격해 이들을 확보했습니다. 시원한 한 방을 보여주며 중국에게 본때를 보여준 것인데요. 중국 정부만을 믿고 뻔뻔한 태도로 조업하던 중국인들은 과격한 한국 정부의 대응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붙잡힌 중국 어민들 역시 북한이 아니라 한국에서 포격한 것에 얼이 빠져 있었죠. 정부가 바뀌면서 중국에 대해 애매한 태도가 아닌 강경한 대응으로 선회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올해 초 정부는 과거와 다르게 단호한 태도로 나서겠다며 대통령 인수위원으로 해경 출신을 발탁했습니다. 해경청 형사과장인 안성식 총경은 해경에서 뼈가 굵은 인물로 현장에서 베테랑인 인물입니다. 그동안 중국의 불법 어업을 고스란히 지켜본 산증인이나 다름없죠. 경제2분과에 소속된 안성식 총경은 쇄신 이지를 굳혔죠. 덕분에 올해 초 해경은 서해상의 전략구역을 설정하고 대형 경비함 9척을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중국 함선이 자주 출몰하고 있는 경계 미획정 구역을 중심으로 3,000톤급 대형 경비함을 24시간 배치할 계획을 세웠죠. 경계 미획정 구역이란 한국과 중국 사이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곳으로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지역을 뜻합니다. 이전까지는 영역 분쟁으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았으나 과감하게 이 영역에서도 포격을 하겠다고 선언했죠. 중국 어선이 포격당했다는 소식은 중국에도 전해졌습니다. 당연히 중국에선 이에 대해 분노하며 한국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고 있다며 분노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중국이 한국에게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황구시보의 사설이 실리면서 서해상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포격이 이들 중국인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죠. 한국의 태도에 과거 중국 정부는 미친 짓을 하지 말고 중국에게 제대로 사과할 것을 종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한국은 불법업을 펼친 중국 어선의 증거물을 보이며 이미 중국 정부도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어선에 대해 한국 정부와 같이 단속에 나선 것을 예로 들었죠. 실제로 올해 4월 한국은 중국과 함께 불법업에 대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어업지도 단속선이 공동순시 활동을 펼치며 중국 한국의 수역 경계에서 몰래 조업하는 어선들을 색출하는 작업을 한 바 있습니다. 중국도 불법 어업을 용인한 것에 사과하며 공동전선을 펼쳤던 입장이라 다른 소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중국은 이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전까지는 중국 눈치를 봤던 한국이 스스로 몸을 사렸지만 강경하게 나오면서 중국의 잘못을 조목조목 따지자 중국 입장에서도 할 말이 없어진 것이죠. 중국 불법 어선들은 이제 서해상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되었죠. 강경하게 나오는 한국을 피해 북한에서 조업하는 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북한도 포격을 통해 중국 어선을 쏘는 일이 최근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동안 우방이라고 생각해 북한에서는 중국 어선을 용인했으나 점점 서해상에서 과도하게 물고기를 잡아가는 중국 어선을 북한에서도 더는 용납하기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